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에서 음식료 담당하고 있는 김정욱입니다. 네, 연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식품산업 3.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 세 단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래쪽 차트는 뭐냐면 음식료 산업을 P 그로스와 Q 그로스 나눠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나눠본 거고요. 위쪽은 음식료 산업을 성장시킨 키 팩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1.0 시대에는 대형마트의 증가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전년비 40개씩, 50개씩 생기던 2000년대 초중반이 가장 피크였고요. 이때 음식료 시장도 10% 이상 성장을 구사하면서 가장 호황기를 누렸고, 대형마트의 바통을 이어받은 게 잘 아시겠지만 HMR,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시장인데, 이 시장은 순증보다는 카테고리상의 변화죠. 우리가 이제 재료들을 만들어서 드시다가 이제는 완성된 제품을 드시는 거니까 재료상의 변화고 제품상의 변화인데, 그러다 보니 Q 증가보다는 P 증가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P 위주로 음식료가 성장을 했고요.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게 지금 식품 관련 플랫폼들, 배달 어플리케이션 또는 공유 주방. 이제 식품도 플랫폼의 시대가 오고 있어서 이제는 채널상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더 증가가 없다. 좀 암울한 얘기지만 식품 시장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제 생각이고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두 가지 주요한 거, 종목과 연관된 두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식품 산업의 전망은 일단 파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일제당, 오뚜기 같은 종합식품업체, 그리고 이와 연관된 대형 마트들이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였죠, 식품 산업에서. 근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게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 거기에 중소 식품 기업들, 설성목장, 뭐 소중한 식사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마켓컬리에서 엄청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우리가 마트에 있으면 안 드세요. 브랜드력이 없으니까. 근데 마켓컬리에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마켓컬리가 보장을 서주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배달의 민족. 이미 인정받은 프랜차이즈 플랫폼, 거기에 공유 주방까지 더해져서 매장에서 드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그러면 육수에다가 원재료 들어있고요. 원물 그대로 들어있는데 집에 와서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그럼 맛은 똑같아요. 식당에서 먹는 거나 집에서 먹는 거나. 예. 이런 제품들이, 저는 예전에 HMR 시장 볼 때 제당이나 오뚜기 같은 대기업이 다 점유한다고 봤었는데 제가 틀린 것 같아요. HMR 시장이 파편화됩니다. 이렇게 주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당이나 중소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공유주방까지 다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식자재 유통업체입니다. 예. CJ 프레시웨이 같은,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같은. 근데 CJ 프레시웨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프레시웨이 포인트가 될 거다, 저는. 예. 아직은 그림이지만 실제로 거래가 되거나 계약이 나거나 매출 나오면 그때부터는 실체가 나오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좀 넘길게요. 그래서 보시면 19페이지인데, 제가 식품산업 볼 때 비비고 너무 유명하니까 비비고가 다 독식할 거예요로 봤었는데,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브랜드들이.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식품회사들이 올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일제당이 5,400억 진천공장 지었고요. 그 밑으로 이하로도 1,000억대 투자가 다 일어났는데 2분 안 늘었어요. 예. 인구는 이제 정책이잖아요. 예. 2분 안 늘었는데 공장만 늘었습니다, 지금. 예. 오버캐파예요. 원래 이 공장들 짓기 전에 ODM, OEM으로 받아와서 이제 매출을 일으켰는데, ODM, OEM 공장들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공장만 는 거죠, 더. 경쟁은 좀 치열하다, 계속. 근데 밑에 보시면 또 이런 업체들은 유통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어요. 물류센터 짓고 유통을 좀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는데, 이 회사들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산업 3.0 시대 해법입니다. 신채널, 공유주방과 같은 신채널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여기에 매출을 수주해내든지, 또는 신제품. 하이트진로 테라 아실 거예요. 주가도 핫하고 제품도 핫한데 내년부터는 이제 숫자가 지키는 해입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신시장, 외국이고요. 마지막은 신제품, 신기술인데, 대체육은 국내 쪽은 아직 수혜가 없어가지고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주방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올해, 내년 많이 화두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식당이 매장이 필요 없습니다. 주방만 임대해서 쓰시고요. 여기서 만들어서 배달로 판매를 합니다.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으로 판매를 하십니다. 배송해서. 매장이 없기 때문에
서빙할 필요 없죠. 설거지할 필요 없죠. 캐셔 필요 없습니다. 1, 2인이 창업이 가능하고요. 규제 샌드박스로 풀린 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개별 공간을 써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 공간을 여러 명이 써도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시장 성장 속도를 좀 빠르게 키울 수 있는 포인트죠. 우리나라가 이제 공유 주방이 빠르게 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배달 인프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달 음식이 제일 높습니다. 20%. 그리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3조 원 정도 하는데 전체 배달 시장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침투율이 15%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배달 앱도 더 침투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배달 시장 자체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트래비스 켈러닉이라고 이제 우버 공동 창업자죠. 한국을 공유 주방 제2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유 뭐냐? 배달 인프라 너무 잘 돼 있다. 지금은 여전히 뭐 전통적인 배달 음식들이 강세지만 이쪽은 룸이 있습니다. 일반 식당 쪽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달을 하려면 오토바이 있어야죠. 배달원 있어야죠. 그 이동식 포스 기계 있어야죠. 다 캐파 투자인데 이제는 식당에 있으면 배달원을 뭐 20명씩 고용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배달 태워서 보내고. 고정비가 안 들어요. 배달시키는데.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도 이제 노리는 게 뭐냐면 한 공간에서 만들어서 매출을 더 확장시키고 싶어요. 식당도 쏠림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계속 어렵다고 하시는데 맛 없는 가게는 안 되는 거고요. 요즘에 식당 가실 때 그냥 가깝다고 안 가시잖아요. 다 검색하고 가시잖아요. 리뷰 보고 블로그 보고 가시잖아요. 잘 된 데만 쏠립니다.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배달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매출. 일반 음식점 창업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비용이. 분식점 10평짜리 기준으로. 근데 이 중에 매몰 비용이 많습니다. 뭐 권리금, 인테리어비, 식기류 다 매몰 비용이죠. 공유 주방 하시면 1,500에서 2,000만 원입니다. 80% 절감할 수 있어요. 매몰 비용이 없습니다.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된다. 설비 투자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자영업 폐업률이 90%입니다. 암울하죠. 100분 하시면 90분 그에 그만두십니다. 이렇게 회전율이 높은데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거죠. 그 매몰 비용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식당 창업하시는 분들 쏠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위쿡이라는 공유주방 대표님 만나봤는데 식당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공유주방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 공유주방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얘네도. 그래서 단순히 공간만 임대하는 부동산업이 아니라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 중 하나가 식자재 유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프레시웨이랑 거래해서 식자재를 싸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얘네도 영업하기에 수월한 거죠. 비용이 공유주방 비용 월에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울에 임대료 싼 곳이 200만 원, 비싸면 600만 원까지 합니다. 임대료만 10평짜리. 물론 176만 원이 공간만 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유틸리티 비용 다 들어갑니다. 전기, 수도, 가스, 설비까지 다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싼 거죠. 공간도 더 적게 써도 되고. 우리나라 이제 창업하시면 특징이 뭐냐면 무급 가족 종사자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1, 2인 창업자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거고. 일례로 이제 저희 동네 이제 이사 전 동네 가보면 스시집이 하나 있는데 밖에서 보면 저는 폐업한 가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에서 네 분이 스시를 엄청 만들어서 다 배달로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싼 상권에 식당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지가 엄청 안 좋은데 식당이 장사가 잘 돼요. 왜? 다 배달로 파니까. 그리고 배달도 뭐 요기요 다 배달 민족, 그다음에 푸드플라이 다 쓰니까 다른 기업들 배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와 있어요. 문 앞에. 최근에 이제 저도 느낀 게 세미나 다니다가 노년에서 신노년 가는 길 보니까 그 대로 있잖아요. 대로에 지금 하나걸로 공실입니다. 다 임대 붙어 있어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그쪽에 상권이 좋지도 않기도 했지만 맨 그 전방에 대로인데 하나걸로 공실이고요. 식당도 많이 나가고 매장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길 다니다 보면 저 가게가 장사가 될까? 그런 뭐 판매점들 뭐 옷이나 뭐 의류, 뭐 신발 파는 가게들 보면 이제 좀 애매한 가게들은 다 없어집니다. 식당도 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요. 공유주방 어디에 생기냐면 지하에 많이 생깁니다. 지하에. 한 블럭 안쪽에 사람 없는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좀 저는 좀 음식료와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는 뭐 상권의 중요성이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 식자재 유통을 보시면 기존에 어려웠던 게 영세 외식업체들이 다 골목골목 식당들이 있죠. 그러면 물리적으로도 가져다 주기가 어려워요. 배송하기가. 그리고 이 영세 외식업체들이 다 소도매상하고 다 외상거래가 껴있어요. 이 관계를 깨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식자재 유통시장을 클린하고 싶었고 대기업하고 싶었는데 안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대기업들도. 지금 대기업의 침투 비율이 15%가 안 됩니다. 식자재 유통시장. 다 개인 사업자들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식당들이 공유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0층짜리 건물에 식당이 100개씩 들어가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제. 다 배달로 팔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봐도 골목골목 갖다 주는 것보다 건물 하나에 떨고 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리고 어차피 종류가 다르더라도 양파, 파, 당근 다 똑같습니다. 오이는. 그러면 얘네도 한 번에 구입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효율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방이 통합되고 있어요. 네. 전방 통합이 실제 유통업체한테는 기회다. 프레시웨이가 본업도 좋아지는데 전방 쪽도 좋아지면 새로운 매출처가 생기는 거다. 이거는 뭐 재미로 말씀드릴게요. 배달 음식 준비하는 건데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콜드체인이 되고요. 안에 물건이 들어서 이제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고 이건 실제로 시범 서비스를 해봤어요. 1층까지 배달원이 갖다 주면 얘가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자리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배송에 혁신이 생긴 게 식품 시장에 큰 변화를 주는 거죠 지금. 이거는 포드하고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이제 제휴해서 만든 디지트라는 로봇인데.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이제 모선이 되겠죠. 그리고 두 배달 로봇가 나와가지고 짐을 빼서 집 앞까지 갖다 주고 또 떠납니다. 새벽 배송 이제는 24시간 배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송의 혁신이 생긴 게 식품 시장에 큰 변화 트리거가 된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제품 파이를 키울 수 없으면 파이를 뺏어야 됩니다. 맥주 시장의 역사입니다. 지금 화이트 진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연초에 1조 나도 해서 지금 2조까지 왔으니까요. 100% 났습니다. 이게 끝이냐? 점유율 올라가는 건 이제 시작이다. 점유율이 몇 년씩 올라가냐? 10년씩 올라갑니다. 점유율. 여러분들 하이트 기억하실 거예요. 93년도 나오고 대박을 쳤죠. 이 제품이 점유율 올라가는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비 맥주가 카스를 인수해서 오비를 포기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카스를 밀었는데 또 카스가 10년 올라갔습니다. 이제 테라입니다. 10년 정도의 사이클이 나오고요. 이 10년이라는 기간, 13년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뭐냐면 제품이 노후화되는 시간이 10년이고요. 소비자도 노후화됩니다. 술은 뭐 법적으로는 20살부터 먹잖아요. 그럼 지금 대학생들은 테라 먹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술 시장에. 밀어 올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들어오면 유입되는 소비자 들어오면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93년도에 30대는 2000년도 가면 이제 40대 된 거고 40대 50대 된 거고 소비자 늙는 거죠. 세 번째, 기업도 타성에 젖는 기간이 10년입니다. 제가 단골 식당이 있어요. 그 충정로에 고릴라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모서리 맛있는데 거기를 오래 다니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카스가 요즘에 카스를 절반 값에 드릴 테니까 테라를 빼라고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빼시겠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정욱 씨, 지금 우리 가게가 테라가 7이고 카스가 3이다.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를 소비자들 달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와서 찾는데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제가 카스 영업사원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가게를 안 와요. 왜? 너무 잘 팔리니까 그동안 영업을 안 한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테라가 잘 돼? 그러면은 카스가 가만히 있겠어? 뭐라도 하겠지. 점유율 다시 뺏어올 거야. 2차적인 사고죠. 3차적인 사고. 실제 제조업체가 변하기는 꽤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금융업 하시니까 아시는데 저희도 뭐 브로커들 있잖아요. 브로커들이 기관을 찾아가요. 고객들을. 2, 3년 안 갔어요. 그냥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민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영업에는. 그래서 테라가 잘 돼? 위에서는 제가 오비 출입기자도 만나봤거든요. 위에서는 야 여의도 뺏겼다며 뺏어와 하면서 대책은 없어요. 그냥 압박만 주는 거예요. 위에 아래쪽에. 근데 오비 맥주가 외국계잖아요. 직원들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파 출신이 많으세요. 거기에. 그러니까 회사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되게 편한 회사였죠. 그동안 얼마나 편했어요. 이랬는데 앉아서 그냥 파는데 거의 카스 맥주는 현금이에요. 현금. 갖다 주면 팔리는 거라서 영업할 필요가 없었고 아예 앉아서 그냥 돈 벌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급격하게 바뀐 거죠 지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기업은 진짜 혁신이 중요합니다. 카스도 이렇게 잘 되니까 신제품 개발을 아예 안 했어요. 하이트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겠죠. 하이트가 2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치고 나왔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비가 1등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여쭤보면 만약에 1등 기업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시장이면 이런 차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점유율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있었다는 거죠. 오비가 30년간 1등 했어요. 한순간에 빠졌습니다. 하이트 나오고. 아무리 강한 영업력도 소비자들이 테라 마시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먹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내년도에 실제로 점유율 이익이 꽂히는 건 내년부터다. 사실 점유율 측면이기 때문에 저도 장담을 못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점유율 따라서 주가가 후행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점유율 찍힐 때마다. 보시면 맥주의 점유율이 바뀔 때 회사가 주력 제품을 바꿉니다. 크라운에서 하이트로 바꿨고요. 오비에서 카스로 바꿨고 하이트에서 테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바뀐 역사가 났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면 제가 그 14년도 N을 처음 할 때 영업사원들하고 영업도 같이 해봤어요. 술 영업을 같이 해봤거든요. 같이 해봤는데 그 사장님들을 만나고 다녀요. 그럼 물어보면은 사장님 이 제품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다 먹어야 된대요. 반품이 안 돼요. 술은 짝으로 거래되잖아요. 30병, 20병씩. 그게 몇 개 빠져나가면 도매장 그 짝을 채워야 받아줘요. 그렇게 거래되니까. 다 마셔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영업사원 하는 게 뭐냐면 안 팔린 하이트 마시고 있어요. 가서 팔아드리고 있어요. 낮부터 맥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넣기도 어렵고 안 팔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신제품 나왔을 때 속도가 중요합니다. 초반에 엄청 팔려야 돼요. 주문하면 팔리고 주문하면 팔리고 그래야 재주문 들어옵니다. 안 팔린다? 그러면 끝납니다. 첫 해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맥주 여러분 드실 때 그 라벨을 보시면 제조일자가 들어있어요. 제조는 한 달 된 게 제일 맛있고요. 5달 지나면 맛이 없습니다. 안 되는 제품은 제조일자랑 판매 날짜 기간이 엄청 길어져요. 제가 제주도 가서 하이트 18년도 것도 봤어요. 그건 먹으면 죽습니다. 드시면 안 돼요. 일자 보시고 빠른 걸로 달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하이트 공장 가서 그날 만든 맥주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맥주는 좀 그래요. 그래서 2등 제품이랑 1등 제품이랑 격차가 큽니다. 하이트는 계속 4, 5개월 된 제품이 팔리고 있었고 카스는 한 달 제품이 팔리니까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옛날에 하이트 맛있었는데 줘보세요. 먹으면 역시 맛없어. 그냥 카스 먹으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라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 한 달 이내, 여의도는 빠르면 일주일 만에 팔리는 것도 있어요. 만들어진 지. 그게 맛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품이. 테라 판매 속도입니다. 첫 달 3,200만 병 팔았습니다. 역사상 제일 빨랐습니다. 판매량 올라오는 속도고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감이 좀 적으시니까 과거의 하이트랑 비교해 볼게요. 월 판매량 3배입니다. 판매량. 점에 올리는 속도 2배입니다. 첫 해에 10%한 제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맥주 역사상. 그만큼 소비자분들이 찾는다는 거고요. 제가 속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맥주가 1억 병 판매하면 뉴스가 나옵니다. 1억 병 돌파했다고 자랑하려고 홍보해서. 1억 병 판매는 6개 브랜드가 있었어요. 2억 병 판매 뉴스는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피츠는 1억 병 판매는 빨리 됐는데 2억 병까지 기간이 너무 늘어지면서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역사상 1등한 제품 하이트죠. 그 다음 카스죠. 테라가 1등 할 수 있는 조건 하나는 충족했다는 거예요. 2억 병 판매한 제품입니다. 단기간 내에 160일 만에. 제가 강남, 여의도, 홍대 식당 60곳 방문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사장님 지금 테라 카스 몇 대면 팔리세요? 설문조사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도 지역마다 20개씩은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에 근접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6대 4입니다. 핵심 상권이 뒤집혔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수도권 점유율이 중요한 게 1등하는 제품은 수도권부터 먹고 들어갑니다. 이제 오비도 그랬고요. 참이슬도 그랬고 처음처럼도 수도권 먹고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내에 판매된다고. 제가 다 마신 거예요. 통풍 올 것 같은데 하도 마셔가지고 다 비교해보면서 마십니다. 여전히 다 한 달 안에 있습니다. 회전이 빠르다는 거죠. 재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카스도 그렇게 마케팅을 했어요. 맥주가 맛있네? 왜 맛있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오히려 테라가 지금 더 맛있어지고 있죠. 그리고 올해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가격을 많이 바꿨어요. 맥주는 시장 구조가
제조업체가 있고 중간 도매가 끼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 있어요. 중간 도매가 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유통마진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바뀌면 좀 반대로 가격 올린다 그러면 많이 삽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려고. 내린다 그러면 안 삽니다. 근데 올해 카스가 가격을 4번 바꾸면서 사이가 완전 틀어졌어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피해 보신 분이 많아요. 1, 2억씩 도매장분들이. 카스는 왜 이렇게 했냐? 처음에 테라가 나올 때 가격을 올리면 도매장이 카스만 사서 테라를 못 삽니다. 왜냐면 창고에 꽉꽉 채워야 되니까. 무조건 5% 먹으니까. 그래서 4월 달에 엄청 샀어요, 카스를. 그런데 갑자기 8월에 한시적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울며 거저먹기로 또 삽니다. 왜냐면 9월에 팔면 되니까. 8월에 사놨다가 8월에 엄청 샀는데 얘네가 10월에 낮춰버렸어요.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럼 10월에 안 삽니다, 이 제품을. 왜? 10월 초에 낮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10월 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사고. 테라를 엄청 샀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 이후에 카스를 굳이 많이 살 필요는 또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갈 건 아니니까.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갈 거니까 가격. 그만큼 지금 후달린다는 거예요. 지금 카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분석인데 시작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테라를 해시태그 하시는 분들 개수를 셉니다. 글을. 매일매일. 그래서 비교해봅니다. 하루에 400개씩 올라와요. 많으면. 적어도 200개 중반. 카스랑 비교해보면 150개에서 200개는 더 많아요. 이분들이 드시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시물의 메인 테마가 테라는 아닌데 맛있는 거 먹고 테라 한 줄 써주는 거죠. 테라 먹었으니까 그날. 테라 드신 분들이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맥주가 매출이 나오면 이게 완전 논하는 사업입니다. 하이트도 잘할 때는 마진이 30%였어요. 지금 마이너스 3%입니다. 마진. 반대로 오비는 요때 기간인데 요때부터 2% 하던 게 지금 30%예요. 오비 맥주가 한 해 버는 영업이익이 5,100억입니다. 맥주만 팔아가지고. 단일 제품을 이렇게 많이 이익 내는 식품업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그러냐? 다 고정비예요. 맥주 양조장이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공장 고정비죠. 인건비 고정비죠. 마케팅비 안 팔린다고 돈 안 쓸 수는 없어요. 광고해야 되니까. 마케팅비 고정비 다 고정비예요. 매출만 나면 다 이익으로 꽂힙니다. 물장사가 이렇게 좋습니다. 두 번째, 소주 역사입니다. 소주는 특이점이 있어요. 다 기억나시죠? 드셨던 것들? 예, 그린 소주, 뭐 김삿갓, 참이슬, 산 다 있는데 소주는 이제 참이슬이 잘 하다가 처음처럼 나오면서 이효리 씨가 한번 흔들어주는 바람에 너무 잘 팔려가지고 꺾이죠. 근데 특이하게 2010년부터는 둘 다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도수를 낮추고 젊은 사람들이 소주를 많이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여성, 젊은 분들이 그냥 수도권 소주 먹는 겁니다. 굳이 뭐 지방 소주 예전 지방에 계신 분들 예전에 지방 소주의 충분도가 높았어요. 무조건 지방 소주 드셨는데 이제는 그냥 참이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올라갔어요. 근데 올해 변화가 처음처럼이 꺾였습니다. 왜? 일본 불매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제품 제조회사보다는 브랜드에 더 민감하세요. 그래서 처음처럼이 롯데 거인 거를 모르셨어요.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어차피 소주야 3, 4명, 2, 3명이 먹는 거라서 그 중에 한 명만 일본 싫어하면 안 먹습니다. 이제. 아니 처음처럼 시킬 이유가 없어요. 가격 똑같죠. 맛 소비자들이 막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하는데 소주를 구분 못해요. 디자인 똑같죠. 판매는 똑같죠. 너무 완벽한 대체제가 있어요. 참이슬이라는. 예. 그래서 소주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롯데가. 유니클로는 입어도 소주는 참이슬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진로 이즈백. 어른분들한테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향수를 자극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병이 예쁘고 맛이 부드러워서 인기를 끕니다. 그 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이제 Z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의 소비 특징이 뭐냐면 그냥 레트로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된 게 뭐 괄도 내는지 잘 됐죠? 해피라면 잘 안 됐습니다. 단순히 과거라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비라고 옛날 즈에 나왔는데 잘 안 됩니다. 진로는 잘 됐어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이 그린 소주 나오기 전에 소주병이 다 이색이었거든요. 얘가 엄청 예뻤어요. 그래서 그린 소주가
그래서 다 초록색 바뀐 거예요, 소주가 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이런 시장이니까 얘가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돌고 도는 겁니다. 소주도 조사해봤어요. 여의도, 강남. 네, 7대3. 압도적이고요. 11월에 제가 양재역에 있는 교대 2층 집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11월 초에. 그때는 반일이 좀 끝났으니까. 처음처럼 몇 병 팔리세요? 하루 10병이요. 거기가 테이블이 50개고 만석에 웨이팅 걸리는 식당인데 처음처럼 하루에 10병 팔립니다. 하루에 한 상자도 안 나가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반일이 엄청난 투자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일 때문에 시간을 엄청 벌었어요. 하이트가. 이 진로라는 제품, 진로 이즈백 이 제품 목표가 얼마였냐면 연에 한 100만 상자 파는 게 목표였거든요. 올해 출시하고 나서 지금 한 달에 100만 상자 나갑니다. 그래서 4월에 출시하고 바틀렉이 있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식당 주인분들이 달라고 하면 한 짝도 못 들어가서 막 15병씩 바뀌어요. 15병. 네. 두 상자 주면 한 상자 바뀌어도 있는데 이 제품은. 단골집 가면 있을 때 먹으라고 다 시켜 먹으라고 그래. 빨리 먹으라고. 네. 근데 그 바틀렉이 10월에 풀렸습니다. 네. 병도 더 구입했고요. 생산 설비 늘려가지고 3분기 진로가 140만 상자 나갔거든요. 꾸역꾸역 팔아서 11월 달 100만 상자 나오고요. 12월 달에 150만 상자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회사가 재미로 만들었다가 대박이 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소주 드실 때 사람들의 인식이 참이슬은 좀 쓰다, 처음처럼 부드럽다, 그 다음에 대선 좋은 데이 더 부드럽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부드러운 술이 나왔습니다. 이 젊은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부장급이나 또는 뭐 이사급 되신 분들도 회식 가면은 다 아는데 너네 테슬라 알아? 이러면서 이제 권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좋아하고 예전에 우리 카스처럼 많이 먹었잖아요. 되게 금방 노후화 돼버렸어요. 이제 카스처럼 되게 올드하잖아요. 이제 테슬라 먹는 거. 요즘 뭐 젊은 사람은 테슬라 먹는다며 또 진로 더해서 테지나 먹는다며 자기 테이블에 테라하고 진로가 있어야 자기가 좀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이제 관리자급들이 그런 효과도 무시 못해요. 이제 마무리인데 화이트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죠? 2조인데 2조가 피크는 아니고요. 장기로 보면은 하단입니다. 이 회사가 예전에 진로 소주 화이트 맥주 따로 있을 때 합쳐보면 4.5조짜리 기업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맥주 이익이 완전히 급감하면서 지금 적자죠. 없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내년부터 맥주가 흑자를 냅니다. 숫자로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점유율이 빠지면서 기업가치 같이 내려왔고 점유율 올라가면서 기업가치 돌 거고요. 이후엔 소주가 올라온 것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럼 테이블로 정리를 해봤어요. 왼쪽에 맥주 점유율, 위쪽에 이제 소주 점유율. 그래서 민감도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 제 전망치는 맥주 점유율 40%, 소주 점유율 60%입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은 1,870억. 밸류에이션 해보면 2.6조. 그리고 MS가 올라갈 때마다 투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주가가 올라가면 이 밴드로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MS가 올라갈 때마다 기업 가치는 커집니다. 맥주 점유율 5% 늘면 기업 가치 7,000억, 소주 5% 늘면 기업 가치 4,000억에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